어서 오세요. 한 잔의 옛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경상도 안동의 박씨 가문 저택. 무예 연습장에서 칼 부딪는 소리가 쩡그랑 울려 퍼졌다.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명문가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허수아비를 베고 관역을 마치며 땀을 흘렸다. 검은 기와 사랑채의 벽에는 선조들의 갑옷과 창검이 걸려 있었다. 막내 박문수는 서재 창가에 앉아 맹자를 읽고 있었다. 23의 나이지만 키는 작고 체격은 왜소했다. 긴 눈매는 온화했지만 어깨는 책 읽느라 약간 구부정했다. 그의 손엔 칼집이 아닌 붓 자국만 있었다. 야, 문수야. 너도 칼 한번 들어봐라. 둘째 형이 소리쳤다. 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칼보다는 뭐? 책? 큰형이 비웃었다. 책으로 왜구를 막을 수 있나? 우리 집안의 수치로구나. 그날 저녁 대청마루에 가족이 모였다. 은퇴한 병조판서 출신 아버지가 상을 내리쳤다. 문수야, 내 나이 23이다. 형들은 벌써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너는 언제까지 책만 볼 것이냐? 아버지. 문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유일한 수치구나. 묵과 시험이라도 봐라. 급제하지 못하면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의녀 출신인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저 아이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묵골의 집안에서 글재주가 무슨 소용이냐. 문수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낙동강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칼로 이기는 것만이 힘일까? 싸우지 않고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며칠 후 안동 장터에서 문수는 떠돌이 약장수를 만났다. 사람들이 모여 약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태백산 깊은 곳에 산신령이 산다네. 100년에 한 번 자신의 눈물을 구슬로 내린다는데 그걸 얻으면 무슨 시험이든 통과한다지. 그게 바로 전설의 산신의 눈물이라오. 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그곳엔 호랑이가 우글거린다네. 지난 3년간 23명의 사냥꾼이 들어갔다가 한 명도 안 돌아왔어. 그야말로 죽음의 산이지. 집으로 돌아온 문수는 밤새 고민했다. 칼은 들 수 없다. 하지만 묵과엔 급제해야 한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산신의 눈물. 그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문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칼 대신 붕대를, 창 대신 약초를, 갑옷 대신 담요를 챙겼다.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지혈제와 소독약을 준비했다. 둘째 형이 비웃었다. 너 그거 가지고 태백산 간다고? 호랑이 팝 데려가는 거지. 칼도 없이? 큰형도 팔짱을 꼈다. 문수야, 그곳은 무덤이야. 무사들도 못 돌아오는 곳인데 겁쟁이 선비가 무슨. 하지만 문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형님들, 저는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가는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어머니가 문수의 손을 꽉 잡았다. 조심해라, 아가. 꼭 돌아오너라. 예, 어머니. 반드시요.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수는 안동을 떠났다. 북쪽을 향해, 태백산을 향해, 안개 낀 산길을 따라 죽음이 기다리는지도 모를 곳으로. 사흘을 걸어 태백산 입구에 도착했다. 해발 1500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이 하늘을 가렸다. 소나무 숲은 어두웠고 바람소리는 울음처럼 들렸다. 첫날 밤 문수는 동굴을 찾아 불을 피웠다. 나무 타는 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저절로 허리춤으로 갔지만 그곳엔 칼이 없었다. 붕대와 약초만 있을 뿐. 내가 미쳤나. 칼도 없이 이런 곳에. 둘째 날 길을 잃었다. 나침반이 미친 듯 빙빙 돌았다. 산신령의 기운 때문일까? 발밑엔 수십 미터 깊이의 계곡, 머리 위엔 까마득한 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돌아갈까?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셋째 날 오후 가시덤불 지대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렸다. 끙끙 끙.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다가가니 생후 6개월쯤 된 새끼 호랑이가 뒷다리에 가시덤불이 깊이 박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호랑이의 황금빛 눈이 문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문수는 본능적으로 3걸음 뒤로 물러섰다. 도망칠 수 있었다. 아니, 도망쳐야 했다.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면 죽는다. 하지만 저 눈빛, 어머니가 다친 동물 치료하실 때 본 그 눈빛이랑 똑같아. 문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새끼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괜찮아. 아프지? 내가 천천히 빼줄게. 호랑이가 물려고 했다. 문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하지만 도와줄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시를 하나씩 뽑아냈다. 피가 손에 묻었다. 문수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씹어서 상처에 발랐다. 천으로 감았다. 새끼 호랑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문수의 손을 핥았다. 거친 혀가 손등을 스쳤다. 문수는 눈물이 났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문수는 산속에 머물렀다. 새끼 호랑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매일 아침 계곡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왔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상처를 씻기고 먹이를 구했다. 처음엔 토끼 한 마리 잡는데 하루가 걸렸다. 덫을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다. 나흘째 새끼 호랑이가 처음으로 문수의 손을 핥았다. 감사의 표시처럼. 열흘째 문수가 돌아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20날째 문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산속 생활은 문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지 않았다. 밤의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자연스러웠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물이 돌을 굴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미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졌지만 마음은 더 담대해졌다. 칼 없이도 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칼로 누르는 게 아니구나. 함께 숨쉬는 거구나. 자연과 생명과. 30째 날 아침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었다. 스스로. 제 힘으로. 처음엔 넘어질 뻔했지만 내 발로 땅을 디뎠다. 문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새끼 호랑이가 문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문수는 알았다. 어미가 왔다는 것을. 백호였다. 달빛 아래 신비로운 은빛 빛을 내뿜는 거대한 백호. 어깨 높이만 1.5m가 넘었다. 온몸의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눈동자는 신비로운 푸른색이었다. 산신령 그 자체였다. 문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다리가 굳어버렸다. 도망갈 수도 없었다. 아니,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백호는 천천히 위험있게 새끼에게 다가갔다. 코로 새끼의 몸을 킁킁 냄새 맡았다. 상처가 아문 다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백호의 푸른 눈과 문수의 눈이 마주쳤다. 백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푸른 빛의 구슬로 변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름다운 구슬이었다. 내 새끼를 살린 은혜를 갚고자 한다. 백호가 입을 열었다. 인간의 말로.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것이 내가 찾던 산신의 눈물이다. 가져가거라.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었다. 구슬에서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백호가 계속 말했다. 이 힘을 얻는 대신 평생 단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 어떤 생명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문수는 멈칫했다. 묵과 시험은 칼싸움이다. 적을 베는 시험이다. 하지만 묵과 시험은 칼로 싸우는. 그렇다. 백호가 말했다. 적을 베지 않고 어찌 이기겠느냐? 문수는 잠시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칼을 들어도 목숨은 빼앗지 않겠습니다. 제안만 하겠습니다. 베지 않고 죽이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실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가 고개를 들어 백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입니다. 죽이지 않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백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너는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가거라.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백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명심하거라. 구슬은 내게 힘을 주지 않는다. 다만 내 안에 이미 있던 힘을 깨우칠 뿐이다. 이 산에서 보낸 30일이 진짜 영약이었음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백호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새끼 호랑이도 어미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뛰어갔다. 한 번 뒤돌아보고 문수를 바라보고 사라졌다. 문수는 홀로 남았다. 손에 푸른 구슬, 가슴에 뜨거운 다짐. 맹세하겠습니다. 문수의 목소리가 태백산 계곡에 울려 퍼졌다. 이 구슬의 힘으로든 제 힘으로든 평생 단 한 생명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몸이 부서지고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다른 생명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산 전체가 그의 서약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문수는 구슬을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산을 내려오는 길 문수는 달라져 있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등이 곧게 펴졌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산에 올라갈 때 그 겁 많은 선비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 달 반 만에 안동에 도착했을 때 집안 식구들이 놀라 달려나왔다. 살아 돌아왔구나. 기적이다. 아버지가 물었다. 구슬을 얻었느냐? 문수는 푸른 구슬을 꺼내 보였다. 달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 식구들이 탄성을 질렀다. 이제 묵과 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한양으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조심해라, 아가. 예, 어머니.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틀 후 문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한양으로. 묵과 시험장으로. 한양 남산 기슭 묵과 시험장. 수백 명의 무사들이 모여 있었다. 근육질 몸, 흉터투성이 얼굴, 날카로운 칼들. 전쟁터를 누빈 사람들, 무예를 평생 수련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 선 문수는 유난히 왜소해 보였다. 저 선비 같은 놈은 뭐야? 칼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데? 웅성거림과 비웃음. 문수는 가슴에 품은 구슬을 만졌다. 따뜻했다. 첫 번째 시험 활쏘기. 팩보거리의 관역. 문수가 활을 쏘았다. 화살은 관역을 빗나갔다. 구슬은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다. 저것 봐라. 사람들이 웃었다. 관중석에서도 웃음소리가 터졌다. 두 번째 시험 말타기. 200보 트랙을 달리며 관역 마치기. 문수는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더 큰 웃음소리. 겨우 저 정도로 묵가를? 세 번째 시험 대련. 진짜 검술 실력을 보는 시험. 덩치 큰 무사가 문수 앞에 섰다. 얼굴에 긴 칼자국, 팔뚝만 한 허벅지, 실전을 수십 번 겪은 눈빛. 각오해라, 선비. 칼날이 번쩍였다. 문수를 향해 날아왔다. 죽이려는 기세. 문수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베지 않았다. 대신 피했다. 산에서 배운 대로 자연의 흐름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움직였다. 상대의 칼날이 스쳐 지나갔다. 문수는 옆으로 비켜섰다. 두 번째 공격. 문수는 몸을 낮춰 피했다. 세 번째 공격.
칼날을 옆으로 밀어냈다. 베지 않고 5번을 막았다. 10번을 흘려냈다. 상대는 점점 지쳐갔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베고 15번째 공격 후 거구의 무사가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항복. 하겠소. 시험장이 조용해졌다. 웅성거림도 멈췄다. 시험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단 한 번도 칼날을 쓰지 않았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적을 죽이지 않고 제압했다. 저런 무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수석 시험관이 일어서서 선언했다. 박문수 급제. 그제야 문수는 깨달았다. 구슬은 마법이 아니었다. 산에서 보낸 30일 새끼 호랑이를 돌보며 배운 인내와 자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얻은 담대함. 그것이 진짜 영약이었다. 구슬은 그저 그것을 깨우쳐준 것뿐이었다. 10년 후 북방 압록강 근처 변경. 장군이 된 박문수의 군대는 달랐다. 그의 군사들은 적을 죽이지 않았다. 제압만 했다. 칼로 베는 대신 밀어내고 찌르는 대신 막았다. 그리고 쓰러진 적들을 치료했다. 장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하 장수가 항의했다. 적에게 자비를 베풀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두고 보겐. 문수가 조용히 말했다. 쓰러진 적들에게 밥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돌려보냈다. 처음엔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조정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돌려보낸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 말했다. 저 장군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치료해줬다. 밥을 줬다. 저 사람들은 적이 아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다. 소문이 북방 전역에 퍼졌다. 칼 없는 장군, 살생하지 않는 무장, 자비로운 백호. 적들이 스스로 침략을 멈추기 시작했다.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복수할 이유도 사라졌다. 3년 후 그 지역은 조선에서 가장 평화로운 변경이 되었다. 5년 후 적국의 추장이 직접 찾아와 문수에게 절을 했다. 당신은 우리를 적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소. 이제 우리도 형제로 살고 싶소. 10년 후 늙은 박문수는 다시 태백산을 찾았다. 그 동굴 앞에 섰다. 푸른 구슬을 꺼내 땅에 묻었다. 산신령님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구슬은 필요 없습니다. 제 안의 힘을 깨달았으니까요. 바람이 불었다.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문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증명했다. 칼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힘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이긴 것은 적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줬다. 가장 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에필로그. 당신의 마음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 같은 장면. 하지만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적인 마음으로 읽었다면 박문수의 용기와 성장, 자비가 이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읽었다면 매 장면마다 위험과 실패의 가능성,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회의적인 마음으로 읽었다면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 운에 의한 성공, 재현 불가능한 예외를 보았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읽었다면 너무 느린 전개, 비효율적인 선택, 시간 낭비를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읽었나요? 그 마음이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나요? 희망을 보게 하나요? 위험을 보게 하나요? 가능성을 보게 하나요? 한계를 보게 하나요? 박문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같은 현실도 희망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되고 불안의 눈으로 보면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렌즈로 오늘을 보시겠습니까?